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에서 살고 있는 올해로 45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운세를 믿나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꼭 새해가 되면 신년 운세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21년 되자마자 신년 운세를 한번 봤는데 새로운 사람이 햇살처럼 저에게 내려온다고 하더군요. 기대도 되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겁부터 나네요. 저는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갔습니다. 재작년에 결혼을 했으니 그때 제 나이가 43이었죠. 정말 많이 늦은 노총각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자기 자식 중학교 들어간다며 학군에 대해 고민할 때 저는 총각이었으니 말다 했죠. 하여간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우연한 사고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앞으로 제게 닥칠 큰 사건을요. 재작년에 저는 제 차를 끌고 청주에 사시는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본가였기에 평소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한우 등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렸습니다. 차는 마트 옆 도로에 세워두었죠. 차가 정말 한적하게 다니는 도로였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얼른 고기를 사들고 차에 와서 출발을 하려는데 어떤 차가 제 차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박았는지 뒷자리에 올려둔 제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였죠. 저는 당연하게 바로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려 뒤에 있는 가해차로 갔습니다. 내려봐요.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에 차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소리를 치자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타고 있더라고요. 사고로 굉장히 놀랐는지 눈은 토끼 눈이 되어 저를 보곤 연신 사과만 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에 서툴러서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도로에다가 이렇게 불법 주정차해 둔 거니 제 잘못이죠. 차에 타고 있는 미모의 여성을 보니 참 남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바로 공손해져서 그 여성분을 모시고 병원도 가고 차도 직접 보험사를 불러 견인까지 해드렸습니다. 사고 처리도 하다 보니 그 여성분이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그분을 병원에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저도 그 여자에 대해 잊어가고 있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사고 났던. 사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직이요. 아이고, 아직도 아프셔서 어째요. 그래서 오늘도 병원을 가야 하는데 제 차가 아직도 수리 중이어서요. 혹시 사장님 시간 좀 되시면 저 좀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네? 택시 타시면 안 되세요? 택시요? 전화를 받아보니 며칠 전 그 여성분이더라고요. 순간 반가웠죠. 무슨 일이고 하니 병원을 가야 하는데 차가 수리 중이기에 혼자 가기 어렵다며 시간이 된다면 제게 병원을 데려다 달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순간 택시를 타면 될 일인데 왜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저러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용기 내서 거리를 만들어 전화하신 건데 내가 멍청하게 못 알아먹었구나 라는 생각에 아차 싶었어요. 제가 지금 바로 대구로 갈게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저 때문에 생긴 사고였는데.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집 앞으로 11시까지 와주시면 돼요. 그렇게 그 여성분을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진료가 끝난 이후 점심시간이 되어 같이 조용한 곳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갔죠. 그 여성분은 30살로 젊으신 분이었어요. 이름은 윤정씨였죠.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현재는 어머니와 4살 어린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화를 나누는데 저와 말도 무척이나 잘 통하고 즐겁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사적으로 만난 여성분이라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윤정씨와 함께했죠. 그 다음날부터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제가 당연하게 윤정씨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루 종일 둘이 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어느덧 윤정씨가 병원을 이제 그만 가도 될 즈음엔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나이는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띠동갑의 그녀였지만 좋아하는 취미며 취향까지 정말 잘 맞았죠. 주변 친구들은 제게 도둑놈 같은 놈이라고 했지만 저는 예쁘고 어린 윤정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연애를 하고 나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윤정씨의 어머니께서 저를 자주 집으로 불러 식사 등을 차려주셨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둘이 이렇게나 마음이 잘 맞는데 굳이 오래 연애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셨죠. 그리고 자신들은 여자들만 셋이 살기에 저처럼 든든한 아들을 어서 사위로 맞이해라. 자신의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비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당시 저희도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서로 좋아했으니 아무런 문제없이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큰 문제 없이 둘이 잘 살았지요. 아내에게는 아내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반년 정도 있다가 아내 여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 인사를 한다며 가족끼리 식사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제 예비 남편은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며 딱히 상견례를 할 수 없기에 저희 가족들과 인사차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였죠. 처음 그 남자를 본 인상은 참 허세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끝마다 자기 재산 자랑을 했었죠. 사업을 한다며 은근 돈 자랑을 하는 모양새가 왜인지 돌 하나 들어있는 빈 깡통인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굵은 금목걸이에 금반지들을 가득 끼고 명품 시계를 차고선 한겨울에도 팔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수성가해서 자신에게 자부심이 참 큰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와 아내는 신혼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묻더라고요. 여보, 오늘 미정이 예비 남편 어땠어? 아, 처제 남편. 글쎄, 내가 볼 때는 좀 허세가 심한 사람 같은데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도 의심스럽고. 왜? 사업 크게 해서 돈 엄청 많다는데? 그래? 잘 모르겠네. 무슨 사업인지 물어보면 자세히 대답을 잘 못하고 둥그렇게 대답하던데. 에이,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런 거 하나하나 자세히 말 못한 거겠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르고 고른 건데. 뭘 골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미정이가 시집 잘 가면 좋겠다고. 여보도 돈 잘 버니까 미정이도 부자한테 시집 가야 한단 말이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사실 미정이 고깃집에 가 질투가 엄청 많아. 내가 어려서부터 뭐 좋은 거 가지면 꼭 지도 똑같은 걸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기집애였어. 그렇구나. 뭐 잘 되겠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부자라면서. 그렇게 제 우려와는 상관없이 처제는 예정대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모습을 보니 서로 엄청 좋아하는 게 잘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그런 생각이 깨지기까지는 딱 2개월뿐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결혼한 지 고작 2개월이 되었을 즈음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 그래 동서 잘 지내지? 어때 신혼생활? 꿀이 떨어지지? 잘 모르겠네요 형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한숨을 그리 쉬워? 처제랑 싸웠어?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 그럼 왜 그래? 말을 해봐. 무슨 일인지 알아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지. 사실 형님, 동서의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죠. 결혼 전 동서에게 들은 그가 하는 사업은 중고 명품을 사고 파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동서에게 설명을 들은 실제 사업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이른바 짝퉁 명품을 만들어 팔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번에 크게 한번 팔기 위해 중국에서 많은 양의 짝퉁 명품을 무리해서 들여오다가 세간에 걸려 모두 폐기가 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모두 압수해갔고 벌금도 크게 맞았다고 했죠. 이 사실을 미정이가 알면 자신은 이혼당할 게 뻔한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동서를 찾아가 술 한잔 사주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뭐하러 자기 하는 일을 거짓말했냐고 혼도 내주었죠. 꺼이꺼이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오열하는 동서에게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형님,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일에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진짜 중고 명품샵을 열어볼까 해요. 중고 명품?
네, 원래 미정이도 제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알고 있고 저도 짝품 명품 다루면서 중고 명품 거래를 어찌 하는지도 빠삭하게 잘 알거든요. 에이, 그래. 그러면 되겠네. 좋을 것 같다. 정식으로 사업자도 내서 합법적으로 잘해봐. 그런데 형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작은 문제라면 작은 문제인데 생각하시기에 따라 큰 문제기도 해요. 뭔데? 제가 돈을 다 날려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너 돈 잘 번다면서 그동안 모아둔 게 하나도 없어? 네, 잘 버니까 잘 썼죠. 돈이야 계속 굴러 들어오니 모을 생각을 딱히 안 했네요. 아이고, 이놈 봐라. 형님 죄송해요. 근데 저 진짜 미정이가 이거 알면 저 이혼이에요. 걔 성격 아시잖아요. 네 마누라 성격을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장모님 닮아서 엄청 무섭고 세요. 장모님? 아니, 장모님 엄청 조용조용하시고 품이 있으신데? 아, 형님 순진하시네. 뭐 아무튼 진짜 형님 저 한 번만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돈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얼마나? 한 2억 정도만요. 2억? 아, 참나. 아, 형님 진짜 제발 부탁드려요. 이거 못 막으면 형님 처제 이혼녀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콱 한강물에 입수하는 거예요. 한강은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이번 주 안으로 구해볼게. 그렇게 저는 동서 사업 자금을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현금이 좀 있어서 믿고 빌려주었죠. 동서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보이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은 좋게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난리가 터졌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두식이가 도망갔대. 두식이? 아니, 동서가? 어떡해. 미정이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까지 가득 받아줬는데 다 들고 날라버렸대. 동서는 그날 이후 집까지 월세로 돌리면서 내놓고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처제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다시 재기할 수 있게 처제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처제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다가 동서를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서는 제게도 달려와 2억을 빌려달라고 애원했고요. 이후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찾아보았지만 동서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이후였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가진 건 다 털린 처제는 할 수 없이 저희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죠. 매일 소주를 들이부으며 사는 처제를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저와 아내는 처제가 삶에 의욕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기분도 전환하고 속상한 마음도 털어버릴 겸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 자연을 벗삼아 캠핑을 하며 힐링을 하고 오기로 했죠. 가기 싫다는 처제를 잘 다독여 출발을 했어요. 조용한 숲 캠핑장에 도착하니 그렇게 오기 싫다고 하던 처제도 모처럼의 외출에 신나했습니다. 안 나봤으면 후회할 뻔했다고 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모닥불을 피워두고 아내와 처제 그리고 저 세 사람은 술을 마셨습니다. 주로 처제를 위로하는 대화를 했죠. 그리고 술이 약한 아내는 텐트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저와 처제가 남아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습니다. 형부, 그거 아세요? 그날 언니랑 형부가 접촉사고 난 날 사실 제가 그 차를 운전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언니랑 바꾼 거예요. 아, 그랬어? 만약 제가 그때 언니랑 바꾸지 않고 제가 운전했으면 지금 언니 자리에 제가 있었을까요? 사람 일은 만약이라는 건 없는 거야, 처제.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매일 후회해요. 그때 언니랑 바꾸지 말 거라고. 전 형부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모르셨죠? 내가? 네, 다정하고 올바르고 가정에 충실하고 저도 정말 형부 같은 남자 만나고 싶었어요. 이 처제 많이 취했다. 슬슬 정리하고 들어가서 자자. 형부, 한 번만 안아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술에 취해 신세를 한탄하는 처제가 안쓰러워 살포시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저를 꽉 잡아 끌어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공허한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처제가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제게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더군요. 순간 화들짝 놀라 술이 닿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처제? 나 처제 언니 남편이야. 미안해요, 형부. 제가 너무 취해서 순간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너무 외로워서요. 오늘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자. 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처제를 혼내고는 그날은 술자리를 끝내버리고 텐트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죠.
그날은 처제가 술도 많이 마시고 너무 힘들어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처제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제가 아내 이름으로 대치동에 학원을 하나 차려주었는데 그곳 인테리어 때문에 아내는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러 나갔었죠. 아내는 나가면서 처제에게 제 식사를 차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기에 저는 집에서 쉬며 아무 생각 없이 TV로 영화를 보고 있었죠. 처제는 갑자기 샤워를 한다며 거실에 붙어있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은 처제가 쓰는 방 안쪽에도 하나 더 있었기에 그곳에서 씻으면 편하게 씻을 수 있을 텐데 굳이 거실에서 씻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내 그 의문은 까맣게 잊고 다시 보고 있던 영화에 빠져들었죠.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처제는 다 씻고는 목욕 가운을 두르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맥주를 마시며 보던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제가 제가 앉아있던 위로 앉더라고요. 처제! 어머, 형부 미안해요. 몰랐어요. 영화를 하도 재미있게 보시길래 저도 어떤 영화인지 보다가 그만 소파에 앉는다는 게 형부 위에 앉았네요. 조심 좀 해줘, 처제. 근데 형부, 저 속옷 모델 하기로 했어요. 한번 형부가 제 몸매 좀 봐주세요. 처제 장난하지 마. 나 진짜 화낸다. 그냥 평가 받아보고 싶어 그래요. 자, 저 벗어요. 하면서 처제가 목욕 가운을 조금씩 내리는데 너무 놀라 마시고 있던 맥주도 떨어뜨리며 하지 말라고 외쳤죠. 하지만 처제는 제가 소리를 치거나 말거나 생글생글 웃으며 목욕 가운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목욕 가운 안에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놀라 그저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놀라셨어요? 장난이에요, 장난. 진짜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와, 귀까지 빨개지셨네. 형부 너무 귀엽다. 처제, 술 마셨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형부한테 할 장난이야? 형부, 화나셨어요? 미안해요. 저 그냥 요즘 웃을 일도 별로 없어서 진짜 장난친 거예요. 기분 나쁘셨으면 진짜 미안해요. 처제, 이런 장난 하나도 재미없어. 우리 지켜야 할 예의는 지키자. 알았어요, 형부. 그런데 제가 안 보여줘서 실망해서 화나신 건 아니죠? 그런 거면 말하세요. 지금 진짜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제가 큰 소리를 치자 처제는 제게 화내지 말라곤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동서 때문에 처제가 저렇게 변한 건지 오늘 일을 아내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묻어두어야 하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에 나가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 전화였어요. 며칠 전 그 일이 생각나 전화를 받는 것이 꺼려졌지만 아내의 동생이니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제는 지금 회사 근처에 와 있다며 제게 맛있는 점심을 사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일이 바빠 어렵겠다고 계속 거절을 했지만 처제의 끈질긴 요구 끝에 저는 점심만 간단하게 먹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제를 만나 그녀가 먹고 싶다는 파스타를 사준 뒤 다시 회사에 들어가려는 차에 처제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날도 너무 좋으니 회사를 들어가지 말고 자기와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날이 좋다고 어떻게 회사 일을 때려치우고 놀러가. 형부가 사장인데 뭐 어때요. 일은 직원들 시켜요. 사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일하면 회사 금방 문 닫아. 미안해 처제. 우리 나중에 가족이 다 같이 좋은 곳으로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내가 좋은 리조트 알아봐 둘게. 알겠지? 가족이 다 같이요? 그러지 말고 형부 우리 둘이 가요. 저는 둘이 가는 게 좋아요. 아니다. 그냥 지금 같이 바다 보러 갈래요? 처제 또 왜 이래? 나 정말 불편해. 그런 농담 좀 하지 마. 저 농담 아니에요, 형부. 형부가 가고 싶은 곳 아무 곳이나 가요. 전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저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언니한테 미리 말해뒀어요. 형부도 야근한다고 집에 못 들어간다고 언니한테 말해두면 되잖아요. 처제, 지금 이러는 거 언니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가족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형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면 피해보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저런 황당한 요구를 하는 처제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어요. 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곤
뒤돌아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 큰 처제와 한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하니 오피스텔이라도 잡아줄 테니 처제를 내보내라고 했죠. 하지만 처제가 제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아내의 말에 그저 처제가 불편하다고만 말을 했어요. 제 말에 아내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처제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 반대를 했는데 처제가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었다며 이제 처제를 다시 내보내는 것에 찬성을 한다고 했죠. 아내도 평소 처제가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야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불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처제에게 오피스텔을 잡아주어 집에서 내보내버렸어요. 짐을 뺄 때 저에게 다가와 형부, 원하실 때 언제든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속삭이는 처제를 애써 외면했네요. 그렇게 처제가 나가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대치동에 차려준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 회사도 못 나가고 집에서 골골대고 있던 날이었어요. 약을 먹고 집에서 쉬다가 감기 기운이 거의 떨어질 때쯤이 되어 내일이면 다시 회사를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죠. 며칠 학원까지 나가지 않고 제 병간호를 해주던 아내도 제가 몸 상태가 좋아지자 그날은 그동안 자리를 비운 학원이 걱정된다며 출근을 했어요. 하루만 더 쉬자는 생각에 침대 속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내인 줄 알고 나가보았어요. 왜? 뭐 놓고 갔어? 아, 형부, 저예요. 처제? 아이, 처제가 웬일이야? 형부 아프시다는 이야기 듣고 왔죠. 그동안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이럴 때라도 간호해드려야죠. 저는 갑작스러운 처제의 등장에 긴장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아내도 없었기에 또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부터 되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처제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 잡아먹어요. 진짜 아프다고 하시니 걱정돼서 와본 거예요. 내가 나 감기 다 떨어졌어. 괜찮으니까 처제는 그만 가도 돼. 가게 어디 가요? 형부 식사라도 다 챙겨드려야지. 자봐요. 형부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장도 봤잖아요. 정말로 처제 손에는 음식 재료가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언니가 늦는다고 하니 제가 1일 와이프 해줄게요. 평소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봐요. 만들어줄게요. 1일 와이프는 무슨... 처제가 다시 저러고 집에 나타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불안했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평일 낮 시간대인지라 딱히 갈만한 지인집도 없었고 아직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어서 귀찮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혹시나 이상한 짓을 하면 그때 나가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침실 방으로 들어가 다시 누웠죠. 그런데 제 우려와는 다르게 처제는 그저 제 점심상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니 저녁도 근사하게 차려주고는 설거지까지 끝내고 이상한 행동 없이 쿨하게 집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수고했다고 하며 처제를 보내주곤 별탈 없이 끝난 하루에 감사해하며 다시 침대방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아내가 돌아왔나 하는 생각에 침대에 누워 여보 왔어? 라고 물어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몸을 일으키는데 침대방 문이 열리며 놀라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처제가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처제는 속옷만 입고는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처제, 또 왜 그래? 어서 나가서 옷 입어. 형부, 제가 오늘 1일 안에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내면 남편한테 매일 밤 꼭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갔네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처제가 제게 안겼어요. 솔직히 처제 굉장히 예쁩니다. 몸매도 서구적이어서 정말 남자들이 많이 좋아할 몸매죠. 그런 여자가 저렇게 다 벗고 대놓고 유혹을 하니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안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품에 안긴 처제의 향수 냄새를 맡는 순간 아찔해지며 그냥 다 포기하고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여 처제를 다시 밀어냈어요. 처제 정말 예쁘고 매력있어. 그런데 나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대상이 처제 언니고 세상에 좋은 남자들 정말 많아. 그러니까 처제도 다시 좋은 짝 만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그렇게 말을 하곤 저는 바로 집에서 달려 나왔어요. 사실 인내심의 한계였기에
저 집에 계속 있고 처제가 조금만 더 저를 유혹한다면 분명 제가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그날은 차를 끌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죠. 조심스럽게 집에 돌아와 보니 처제는 없었고 아내만 집에 있었습니다. 자다가 깬 아내는 제게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고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처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주었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아내와 상의를 해서 처제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고자 했죠. 아내는 심각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는 알겠다고 하고 자기가 처제와 이야기를 해보고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던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아내에게 제 주변에 좋은 후배들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힘겨웠던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 있는 제게 한 통의 우편물이 왔어요. 열어보니 편지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편지는 얼마 전 제게 2억의 사기를 치고 도망갔던 동서였어요. 내용을 보니 자기는 현재 필리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며 글이 시작되더라고요. 사기치고 도망간 놈이 안부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읽는데 믿기 힘든 내용들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짧은 편지였는데 그곳에서 동서는 제게 제 아내와 장모를 절대 믿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과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니 조심 또 조심을 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동서에게 준 2억으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가 제 생각이 나서 안쓰러운 마음에 큰맘 먹고 편지를 썼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이 자기에게 준 2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편지를 구겨버리며 사기꾼 놈이 저를 기만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가족을 이간질시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편지를 보고 나서 그 내용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신경이 쓰이다 보니 살까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일 때문에 해외로 직원들을 데리고 출장을 가는 날 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죠. 소파 테이블 밑 안 보이는 곳에 붙여두었습니다. 만약 편지의 내용대로 아내에게 비밀이 있다면 뭐가 녹음되더라도 녹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 있는 녹음 내용이 없다면 그 편지는 그냥 저를 우롱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긴 유럽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결국 14일을 간신히 버티고 버텨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아내가 한참 학원에 있을 시간대인지라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숨겨둔 녹음기를 찾았고 다행히도 아내가 발견 못했는지 제자리에 있었어요. 서재방으로 와서 급하게 녹음기를 틀어보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언제나 고요한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된 어느 날 집에 장모님이 오신 것이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장모님과 제 아내의 대화에서 저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비밀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녹음된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죠. 미정이 말이 사실이냐? 그래, 엄마 걔가 우리 승민씨 나 몰래 꼬시고 다녔었대. 나 진짜 걔 때문에 미치겠어. 아니 걔는 지가 지 일 망쳐놓고선 왜 또 여기 와서 이 일도 망치려 드는 거야? 엄마 딸이니까 엄마가 좀 말려봐.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 지지배가 내 말이라고 듣냐?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도 여기 있었네. 야 이 기집애야, 네가 김서방을 꼬시긴 왜 꼬셔? 언니가 그래? 그래 꼬셨다. 왜? 원래 처음부터 내 거였잖아. 승민씨가 왜 처음부터 네 거야? 그날 분명히 네가 바꾸자고 했잖아. 내가 바꾸자고 했니? 네가 먼저 바꾸자고 나한테 조른 거잖아. 몰라. 어쨌든 처음에 내가 차 사고 낸 다음 내가 형부 꼬시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해. 지금 와서 어떻게 원래대로 해? 네가 젊고 돈 많은 남자 좋다면서 우겨서 나랑 바꿔놓고 이제 와서 왜 난리야? 그땐 그 XX가 사기꾼 제비인 줄 몰랐었지. 아 몰라. 이제 형부 거의 다 넘어와서 조금만 더 꼬시면 완전 나랑 잘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 되면 언니가 그냥 이혼해주고 내가 형부랑 재혼하면 돼. 너 미쳤니? 아이 그만들해. 그만 뭐하는 짓들이야 엄마 앞에 두고선. 미정이 너도 이제 그만해. 넌 엄마가 책임지고 다시 괜찮은 놈 물어자 둘 테니까 그때까지 승민이 건들지 말고 얌전히 좀 있어. 엄마 그만하래도. 지금 몇 명 찾아뒀으니까 작업 준비해. 저기 상암에 빌딩도 있다더라. 엄마 나 진짜 늙은 남자는 싫다니까. 네가 이혼녀 됐으니까 이런 애들만 물어오는 거지.
싫어도 그냥 해. 엄마가 저번에 그 사기꾼 놈 부자라고 잘못 알아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 누가 그런 놈한테 속아서 돈 다 털리래? 너는 네가 털려고 준비한 애가 아니 오히려 털려오면 어떻게 해? 됐다. 이제 그만 말해. 미정이 넌 승민이한테 이제 그만 가. 알겠어? 에이, 알았어. 그리고 윤정이 넌 일단 학원은 잘 운영하고 있긴 한데 남편이 학원이 있는 상가 명의를 절대 안 넘기려고 하네. 그냥 나 월급 원장으로 지금 있어. 아이 너희들 다 왜 이러냐. 엄마가 어렵게 호구들 물어왔으면 니들이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윤정이 넌 어떻게 해서든 그 학원 상가 명의 남편한테 받아와. 지금 학원 상가가 얼마쯤 한다고? 지금 시세가 한 20억쯤 해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 구워 삶아서 네 명의로 옮겨. 일단 애를 가져. 승민이 같은 부류의 남자들은 지 자식 생기면 지 마누라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할 테니까 그때 애들 먹이면서 잘하면 아마 명의 넘겨줄 거다. 아니 너희들 부부관계는 잘하냐?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애가 안 생기네. 아이 그럼 하루에 서너 번이라도 해. 알았어. 근데 엄마 집은? 승민이랑 이야기 중이다. 내가 은퇴 자금하고 집까지 저번에 두식이 그놈한테 다 털렸다고 눈물 좀 흘리니까 아이 그 마음 여린 놈이 지금 사는 집 내 앞으로 해준다니 일단 지켜보자. 당장은 윤정이 네가 그 상가나 좀 신경 써라. 그리고 미정이 너 이제 승민이 그만 찾아가. 다 된 밥에 코 좀 그만 빠뜨리고 호구 놈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지 고민들 좀 해. 아이 다 늙은 내가 꼭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야겠냐? 저는 저 부녀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의 아내 윤정 씨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접촉사고는 우연이 아닌 윤정 씨와 장모가 계획한 사고였던 것이었습니다. 장모가 하는 일은 부자이면서 결혼 안 한, 그리고 저처럼 자기 가족한테는 무척이나 잘해줘서 간이고 쓸개고 다 떼주는 호구를 물색해서 자기 딸들에게 물어오게 시키는 것이었죠. 저 역시 그 호구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며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가에 학원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원만한 학원 운영 등을 핑계로 그 상가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두자고 계속 제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다니 그동안 속아왔던 제가 정말 멍청한 호구가 맞았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저번에 처제 남편인 동서한테 사기를 당해서 노후 자금과 집까지 다 잃었다고 저를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가실 곳 없는 장모님을 세를 주고 있던 분당의 아파트로 모셨었습니다. 마침 전세 입자가 나간 직후라 비어 있었거든요. 아내를 사랑한 만큼 아내의 가족도 무척 아꼈던지라 그 집은 장모님에게 증여를 하고 그 집으로 노후를 보내게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모녀들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호구 중에 호구가 맞았어요. 저는 그저 그들을 내 가족이라 생각해서 제 모든 걸 아낌없이 주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으니 정말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날은 회사로 가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앉아 혼자서 술을 마시며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했네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저는 이 모녀를 어떻게 할지 전날 세워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 제 건강이 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어디가 아프냐고 걱정하며 이리저리 캐물었는데 그 모습이 가식이라 생각하니 정말 가증스러웠네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 운영 중인 회사도 전문 경영인을 세워두고 저는 지방 한적한 곳에 내려가서 요양하며 좀 편하게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있는 상가도 모두 아내에게 넘길 테니 알아서 잘 운영해 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저를 걱정하면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머리 좀 식히고 와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싶다며 해외로 다 같이 한 달 살기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와 장모님, 아내, 그리고 처제 이렇게 넷이서 하와이 같은 곳에서 한 달 살기 여행을 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그런 제 말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장모님과 처제도 제 여행 계획에 신나하면서 응하더군요. 여튼 그렇게 여행 계획을 다 짜서 예약까지 마친 이후 저는 하와이 출국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생긴 긴급한 일 때문에 저는 출국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는 무슨 일 있냐고 놀라했지만 그저 별일 아니니 저 대신 나머지 분들이라도 하와이에 가서 즐겁게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도 별다른 말은 묻지 않고 제 몫까지 잘 놀다 오겠다며 하와이로 가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장모, 그리고 처제는 한 달간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에 남은 저는 2단계 계획을 실행했죠. 일단 아내가 운영 중인 학원 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그 학원이 있는 상가 명의는 바꿔줄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저는 집을 3개를 동시에 팔아버렸습니다. 한 채는 저와 아내가 사는 신혼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모님 편하게 지내시라고 넘겨드리려고 했던 분당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처제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오피스텔도 정리해버렸죠. 급매로 처분을 했기에 조금의 손해는 있었지만 그 모녀들에게 복수를 한다 생각하니 그런 것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아내에게 마음껏 쓰라고 준 신용카드를 출국 당일 없애버렸습니다. 아내는 하와이에 도착 직후 제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준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잠시 문제가 생겼을 뿐 별일 아니니 장모님이나 처제 카드로 먼저 여행 경비를 모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제가 다 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했죠. 물론 실제로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 돈을 한 푼이라도 주기 싫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아내에게 돌아오는 길에 명세점에서 명품들도 가득 사오라고 했네요. 아내는 기뻐하며 알겠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사준다는 말은 안 했네요. 자기들 카드로 사올 테니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하여간 그렇게 바쁘게 한 달간 제가 아내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해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의 차와 장모님 차, 처제 차까지요.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적었어요. 제가 그 인간들한테 해준 게 어찌나 많았던지 정말 정리하기도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마침내 한 달 만에 모든 정리를 끝냈습니다. 한 달 뒤 아내와 처제 장모가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받으니 왜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지 않았냐고 궁시렁거리더군요. 저는 일이 바빠 갈 수 없으니 택시를 타고 알아서 오라고 말하곤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내는 당황해하며 왜 우리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냐고 묻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그 집 팔았어. 그래서 아내 짐도 다 빼버렸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왜 팔았는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됐어. 참, 당신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유일한 혼수품 딱 하나, 화장대는 안방에 아직 그대로 뒀으니까 새 집 주인 이사 오기 전에 꼭 빼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아내는 제게 시집을 올 때 오직 하나, 화장대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화장대 안에 이혼 서류를 넣어두었죠. 그리고 잠시 뒤 장모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복의 김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분당집에 왔는데 아니 글쎄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네? 아주머니, 그 집은 제가 팔았어요. 이제 그 집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무단 침입이에요. 아주머니라니? 그리고 집을 팔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줌마, 저 대개 따님 반품하는 중이에요. 뭐라고? 김서방, 갑자기 왜 이러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세. 우리가 뭐 자네 섭섭하게 했나? 혹시 우리끼리 여행 가서 섭섭했나? 설마요. 고작 그런 걸로요. 아주머니, 세상에는 나쁜 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행동도 가장 나쁜 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김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혹시 우리 미정이가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든가? 우리에 대해 뭐라고 했어? 무슨 이야기를 들었던 간에 믿지 말게. 내가 만나서 다 설명합세. 그만들 빨대 꼽으시고 아무쪼록 정직하게 돈들 벌면서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제 미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부, 저 제 오피스텔에 웬 다른 여자가 살고 있어요. 네가 3번째로 전화했다. 네가 제일 느려. 네? 나 이제 네 언니랑 이혼한다. 형부, 그래서 오피스텔 빼신 거구나. 그럼 형부, 제가 이제 형부네 집에 들어가서 살면 돼요? 드디어 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형부. 여보, 아니다. 제가 너무 빨랐나요?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이제 오빠라고 부를게요. 미정아. 네 오빠. 넌 진짜 정신 감정 좀 받아봐라. 아무튼 잘 살아라.
저는 제게 여보라고 부르는 처제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마음이 시원해지며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내와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지만 많은 증거를 마련해 두었기에 문제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위자료 소송까지 진행해서 그동안 그 모녀들에게 퍼준 것을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았죠. 그날 전화통화 후 한동안 전부인과 장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무릎도 꿇고 애원도 하기도 하고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때는 경찰을 불러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처제도 한동안 저를 따라다녔어요. 제가 만나주지도 않자 어느 날은 얼굴도 성형하고 가슴 성형까지 해서 저를 유혹하더군요. 하지만 잦은 성형으로 얼굴은 이미 예전의 예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빨대를 꼽아 살아가는 그녀들을 보니 진심으로 기생충들이 생각이 나 구토가 몰려왔습니다. 전부인과 장모는 경찰을 부른 이후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또 돈 많은 나이든 사람 등에 빨대를 꽂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사람을 호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 사랑과 믿음을 이용하는 반대편의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타인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마음이 빈곤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